네, 하필이면 이 광고가 이 타이밍에 나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광고 녹화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지만 야, 요건 이름은 뭐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예, 탱고픽에서 돈 드는 정보들 많이 있어요. 가학적 광고인 것 같아. 가학적. 아까 세디즘. 세디즘 광고. 와, 듣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광고 효과는 좋아. 탱고픽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잊을 수 없는 우리 권순우 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성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별로 안 하시게 제가 그냥 쭉 가겠습니다. 아, 그럴래요? 네. 나 생각하는 거는 권 팀장밖에 없구만.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뉴스부터 갑시다. 공식 정라인이야. 그 뉴스3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자잘한 뉴스들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좀 있어. 짜잘 뉴스. 어제 네이버 7%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는 시티증권이랑 JP모건에 이어서 노무라랑 CLSA도 네이버 목표 뭐 주가를 산 거 그거 좀 하향을 잘못 했어요. 샀다고 계속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전에 CT하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포시마크에 대한 이벤트는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무라하고 CLSA는 포시마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산 게 조금 경쟁력이 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제 포시마크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취재팀하고 같이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우리 멤버십 쪽에다가 뭐 올릴까 좀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 있는데 갔다 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 모바일로 되기 때문에 네. 출장비 안 써도 됩니다, 조 대표님. 아니다. 아주 희소식이고. 네, 인터넷 요금만 내주시면은. 인터넷 그거야 요금. 뭐 회사망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포시마크의 기업 가치를 이렇게 보다가 한때 한 80달러 정도 갔던 회사거든요, 주당. 근데 그게 한 1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번 네이버가 17달러 인수했거든요. 아. 이게 그 프리미엄을 얹어서 17달러에 사기로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인수할 때 대주주 주식만 사가요. 경영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30%.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예. 그리고서 거기에 대주주한테만 웃돈을 얹어주고 이걸 우리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가서 인수할 때는 모든 개인 주주들한테로 다 프리미엄을 다 지급하는 사줘야 게예요. 되잖아요. 예. 10달러였는데 17달러 주고 사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왜 한국 개인 주주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시 거기는 주주들 대박 났네. 그쵸. 10달러짜리 17달러에 사준다 그랬으니까. 70% 올라 버렸네. 그럼 거기 프리미엄 70%를 모든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대주주 주식만 금칠해가지고 막 프리미엄 주고. 좀 이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 상장 사회 얘기. 예 알겠습니다. 네. 포시마크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가격이 비쌌네요. 아, 90달러, 80몇 달러 이랬네. 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쭉 빠진 거구만요. 들리는 얘기가 좀 애들이 좀 빠지고 노땅들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근 해봤어요? 정프로? 당근? 당근 마켓이요? 네, 해봤죠. 해봤어? 네, 좀 많이 팔아요. 그래? 네. 왜요? 안 해봤지 나는. 아, 이거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프로가 해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아, 당근 마켓 같은 거. 당근도 좀 다시 봐야 되겠네. 정프로가 해봤다는 거지. 할 사람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정프로 묻었다 이거죠? 근데 김프로님까지 가면은 이제 끝물이라고 그러니까 다 한 거 봐야죠.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포시마크 관련된 네이버 네. 하락 소식 처음에 살짝 이제 이거는 전해주셨고요. 그냥 어제 해드렸던 거의 애프터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손정희 회장 만났는데 ARM 얘기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M 관련한 인수 얘기 자체를 좀 안 했다는 건데 예전에 제가 잉뉴스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ARM이라는 회사가 뭐 모바일 반도체 설계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뭐 되게 대단한 회사는 맞는데 그렇다라고 뭐 이거 독과점 이슈 때문에 한 번에 인수할 수도 없고 이게 뭐 600억 달러 뭐 이렇다는데 이게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산다 그랬을 때 한 4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또 근데 이게 올랐구나. 50% 올라서 600억 달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반도체 회사 중에 그때 비해서 50% 이상 주가가 오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전략적 협약 방안 같은 걸 제안을 했다는 것 같은데 뭐 ARM 지분 매각이나 IPO 얘기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삼성 내부 관계자 코멘트로 나왔던 게 ARM 가치가 좀 고평가돼 있고 독자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던 안 하는 얘기거든요. 3종 세트네.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고환율 네. 고환율이라 달러 그러네. 투자하기 그러네. 조금 부담스럽다. 네. 뭐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아쉬운 거는 우리 손정혜 회장입니다. 네. 소프트뱅크 2분기에 30조 적자 났거든요. 아, 똥술 타죠 지금. 우리도 좀 30조 적자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러려면 막 엄청 커야 되잖아요.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큰가요? 아유 이게 30조 적자 낼 수 있는 회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스타트업 분야의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스타트업 창업자하고 이게 같이 좀 만났었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쪽에 자금 사정 뭐 얘기하면서 뭐 인성이 중요하다. 이게 한참 버블 있을 때는 막 오만하게 막 뭐 몇 조 막 이러다가 이제 자금 사정 슬슬 딸리기 시작하니까 평소의 인성에 따라서 정말 그 위험을 해소하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진 않으니까 그럼 그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그렇게 약간 좀 거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영업에 대해서도 되게 느슨하게 하고 이런 데들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뭐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야놀자잖아요. 네. 야놀자 기업 가치 10조. 네. 10조? 10조. 그러면은 그때 이종가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마켓캡을 10조로 하고 뭐 한 뭐 1,000억인가 좀 투자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소프트뱅크가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10조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봤더니 지금 LG그룹 전체의 그 지주사인 LG 지주가 11조더라고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현대중공업, KT, KT는 10조가 안 돼요. 한 9조 정도 돼요. 그것도 많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KT.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이 비싸게 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AR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한테 뭔가 좀 딴 거 팔려고 온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버나 알리바바 같이 손정희 회장이 되게 아끼던 주식들 막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ARM 주식으로 그러니까 ARM 주식 담보로 차입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재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뭔가 손정희 회장이 이전에 한국 올 때는 막 우리나라 그렇지. 젊은 CEO들한테 뭐 한 수 가르쳐 주듯이 청와대도 가고. 청와대 가서 청와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AI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혹시 이것 좀 사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좀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은 확실히 많이 변했다는 거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한 5일 동안 4% 정도 올랐는데 이게 반도체 전 이게 여의도는 항상 이런 식의 뭐가 조금 반등이 생기면 바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바람 잡는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뭐 마이크론 설비 투자 규모가 30% 줄었고 반도체 장비 규모만 보면 한 50% 줄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재고 사이클의 전환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렇죠. 삼성전자 3배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 업종은 항상 보면 이래요. 뭔가 빨라. 그러니까 경기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설레발이 좀 심한 업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도체를 경기 회복 시그널이 좀 보여야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약간 좀 반등하는 거에서 좀 더 탄력을 주려고 그러는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저도 한 6만 전자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얼마나 이양수는 약간 고춧가루인데 반도체 아직 아니라는 그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의도 분위기는 조금 더 위로 가려는 분위기를 잡고 있는 어제는 것 완전 같다. 반도체장이었죠, 뭐. 어제. 네. 그죠? 잠전이 지금 56,000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미국 압박에도 오펙 플러스가 하루 최대폭 감산을 하기로 200만 결정했습니다. 이거 200만 맞아요. 배럴. 이 뉴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에 1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궁시렁궁시렁 막 거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왔는데 11월부터 하루 감산폭을 200만 배럴
하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하루 오펙 플러스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이 한 4,400만 배럴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200만 배럴이니까 이제 5%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감산폭입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감산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감산한다고만 매도하기에는 재고가 많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비축 엄청나게 해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분석을 하기로는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미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래갖고 실제 감산폭은 하루에 한 90만 배럴 정도. 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두바이유도 3%, 뭐 WTI도 그렇고 브렌트유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브렌트유가 한 $80 초반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90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을 보니까 그 원유 감산을 좀 안 하게 하도록 미국에서 좀 압박을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잘한 게 휘발유값 잡은 거라면서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잡은 게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물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네. 휘발유 가격 내려온 게 국민적 지지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달만 11월 중간 선거까지만 네. 어떻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좀 오르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근데 있을 석유 것 같아요. 생산 국가들 오페크 뭐 러시아는 뭐 당연히 플러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빼더라도 진짜 미국하고 완전 척지네, 그죠? 예전은 이렇지 않았거든. 이렇게 가면 완전 그렇죠. 척지네. 빈살만 등등 해서. 네, 근데 거기 뭐 빈살만도 있고 그래 러시아도 오펙 그러니까. 플러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국가들이 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면 꼭 세게 지르는 사람 한 명씩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게 꼭 영국의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브 브레너 선임 애널리스트가 $100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산과 함께 석유 거래가 활발해지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100 정도? 했답니다. 뭐 크게 세게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90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이분 말이 약간 그 논리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펙이 지금 감산을 했던 이유가 석유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설명은 석유 거래가 활발해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달라요.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거래가 활발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지.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요런 10%. 요런 때가 되면 한번 지르는 분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진정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와야 돼요. 아, 250불 뭐 이렇게. 그렇지. 하여튼 뭐 미국은 전략 비축류 또 푼다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예, 외환 보유고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환 방어하느라고 그랬군요. 예, 근데 보통 외환 보유고는 정기 통계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보통 보도 자료만 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특별히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워낙 크게 줄어서 그런 건데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가 9월 말 기준 4,167억 7천만 달러. 많이 줄었네. 4,100이에요? 예. 그러니까 8월 말에 4,300만 많이 줄었네. 4,300억 달러였는데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환율 계산해 보면은 한 25조 네. 정도가 줄은 건데 이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에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폭은 큰데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게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가 워낙 커져서 200만 달러가 2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감소율 자체는 역대 근데 32번째. 4,100억 달러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항상 4,000억대 중반 뭐 이렇게 그 딱 각인이 돼 있는데 예, 예.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추세로 가면 3,000억 달러대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또 치문이 엄청 나겠지. 앞에 3자가 뭐예요? 이런 거죠. 근데 거기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개입한 거 좀 있잖아요. 네. 환율 개입한 거에서 쓴 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 달러화 자산들에 대한 평가, 달러화 평가 절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유로화로 돼 있는 거, 엔화로 돼 있는 거, 스위스 프랑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돼 있는 거를 달러 대비해서 예. 달러 텀으로 발표하니까 그냥 자연 반소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화 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 보면은 유가증권 부분에서 한 달 전보다 155억 달러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기반이 아닌 자산들에 대해서 좀 빠진 게 있고 그렇죠. 또 주식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진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감소를 했었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그 뭐 너무 외환 보유액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환개입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거는 우리가 뭐 특정한 타겟을 잡아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아니고 변동성이 너무 클 때 개입하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9위에서 8위로 올랐다 오히려. 딴 데 더 줄었다. 딴 데는 더 줄었다. 그리고 순위로 보면은 중국이 한 3조 달러 정도로 제일 많고 일본이 한 1조 한 3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1조도 외환 보유액 엄청 많아요. 많이 준 거죠. 네. 근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면은 이렇게 외환 위기를 걱정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 IMF 때 얼마 20억 달러 있었나? 금고비였대. 예, 그래서 이거를 외환위기라는 표현으로 현재 경제를 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좀 한국은행의 반응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순대외제 금융자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산들도 GDP 대비 한 37%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국은행의 설명을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힘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강달러가 심하고 환율도 높고 전반적인 자산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외환 위기를 걱정할 정도냐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어제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 발표와 브리핑의 주요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뭐 그 뉴스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첨언을 하자면 오늘 뉴스 중에 제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다른 걸 했는데 FDI라고 있어요, 여러분. FDI.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공장 짓는다든지 뭐 시설 투자하고 이런 거 유가증권 사는 거 말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경기도 안 좋고 뭐 막 이렇게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위기 의식을 갖는 거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이제 권순우 기자나 뭐 제 생각도 너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 추세대로 가면 멸절될 거다 이런 사고 방식을 하는 거는 사실 투자에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에도 도움되진 크게 않는다. 도움은 안 되죠. 그냥 경각심은 갖자 이거죠. 네. 그 투자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실제로도 안 그런 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 빠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